안녕하십니까. 어디 갈 차례입니까? (324페이지) 펼쳐보세요. 324페이지. 마스크 쓰세요. 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혹시 점검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자, 기간이죠. 기간은 특정한 기한부터 또 다른 특정한 기한까지의 시간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부터 종기까지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에는 자연적 계산이 있고요, 역법적 계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적 계산은 자연 현상을 보고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보고 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있죠. 뭘 보고요? 태양을 보고 기간을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3일이라고 하려면 해가 몇 번 뜨고 몇 번 져야 돼요? 3번 뜨고 3번 지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게 뭐죠? 시계잖아요. 시계.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만든 게 시계죠. 커먼 센스인데, 태양 기둥 세워놓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둥의 모양이 쭉 돌아가잖아요.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한 바퀴 돌아가죠. 그게 해시계고 그게 구체화된 게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현상을 보고 계산한다. 근데 자연현상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 자연현상 보고 계산하는 건 결국은 시분초까지밖에 안 되죠. 시계 보고 계산하는 건 시분초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소규모 계산에 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시계를 보고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시분초. 그리고 역법적 계산은요, 이 역법할 때 여기 뭐죠?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계 가지고 하루밖에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24시간 정도밖에. 그것도 해가 지고 나면 잘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력을 계산할 때는 그러면 일, 주, 월 이런 거 계산할 때 달력을 보고 계산하겠죠. 달력에 시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뭘 그걸 생각을 해. 달력에 시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럼 몇 시간이 돼야 되죠?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분초로 계산을 할 때는요, 시계 보고 바로 그냥 즉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즉시 바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3시간, 그럼 지금부터 3시간 시분초까지 딱 맞추면 되죠. 근데 역법적으로 계산할 때 최소 단위가 하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 들어가야 하루죠? 24시간 들어가야 하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월 30일이라고 할게요. 오늘부터 3일간이다 라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11월 30일은 24시간을 채워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채워넣죠? 11월 30일 00시 딱 되자마자 오늘부터 3일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3일간 이랬어도 이미 24시간은 못 채워넣는 겁니다. 기본 단위가 하루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초일 산입할 수가 없죠. 원래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의 초일이 0시부터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오늘 11월 30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부터 3일간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 얘기 없이 11월 30일 날부터 3일간 어떻게 따지지? 그러면 11월 30일로부터 3일간 어떻게 따지지? 그러면 11월 30일 0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이해가 안 오는구나. 자, 보세요. 오늘부터라고 하면 얘기하는 순간 몇 초 지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24시간을 못 채워놓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냥 11월 30일부터 3일간은 며칠일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11월 30일 0시부터 따져서 이렇게 2일 24시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초일이 0시부터 기산할 수 있으면 초일 산입합니다. 또 연령 계산 시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연령 계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번 또 1월 1일 출생자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 산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령 계산할 때. 그러면 1월 1일 23시에 태어난 애가 있대요. 1월 1일 23시. 얘는 이제 2000년이라고 해볼까요? 2000년 1월 1일 23시에 태어난 애가 성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 이거 따지는 거야. 2000년 1월 1일 23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된다라고 하면 초일 산입해요, 안 해요? 한다 그랬죠? 초일 산입해요. 이건 무조건 시간 같은 거 볼 거 없이 이날 초일이 만료일인 거야. 그러니까 1월 1일 몇 시죠? 0시 그러면 되는 거야. 이날이 기산일이죠. 그러면 같은 날 0시가 무조건 만료일이 돼요. 같은 날 0시, 1월 1일 0시. 아시겠죠? 0시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성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19만 더하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0시가 되죠. 그죠? 요거하고 같은 날이 언제야? 12월 31일 24시죠? 그럼 이거 연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018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때부터 성년으로 본다. 원래 만료일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기산일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고 얘가 미성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죠.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이다 보니까 자, 얘가 성년이 되는 날은 언제냐라고 하면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출제 목적상 이걸로 답을 꼭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997년 7월 28일 날 08시 30분에 태어난 애가 있대요. 그럼 얘는 성년자가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7월 28일 그냥 공시 이렇게 하면 돼요. 7월 28일 공시. 그리고 여기다가 19개만 더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 안 되지. 2016년 7월 28일 0시죠? 이거 내가 암산한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 암산됩니다. 7월 28일이고 그러면 요하고 같은 날을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목적상 착한 교수들은 이렇게 주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교수는 어떻게 줄까? 7월 27일 24시라고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헷갈려. 하지만 이렇게 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연식까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패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산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만료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해당 시분초가 종료가 되면 기간은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간,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10시 10분 정각이었다. 그럼 3시간이면 11시 10분, 12시 10분, 1시 10분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죠. 해당 시분초가 되면 기간은 만료가 되는데 기간을 일주 월년, 즉 역법적으로 계산을 할 때 만료일은 해당 기간의 말일이 종료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기간의 말일이 12월 31일이죠. 이 날이 종료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까지 돼야 해당 기간에 해당 일주월년의 말일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4시가 돼야 종료가 된다 그 얘기죠. 종료가 되면 다음날 0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 해당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은 만료한다죠.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이 만료되는 날은 이날이고 성년자가 되는 날은 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목적상 그냥 같이 봐서 얘가 성년이 되는 날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주월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은 만료한다. 그러니까 말일이 어떻게 돼요? 종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시가 된다? 24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기간을 주월연으로만 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을 주월연으로만 정했을 때
해당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뭐 3개월간 이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주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3주간 또는 3월간 또 1년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간은 볼 거 없어요. 월 아니면 주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니면 수요일부터 3주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주간이다 그러면 최후의 주, 월, 연 따져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3주 됐죠? 최후의 주, 월, 연을 따져서 기산일의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기산일의 전일이면 화요일 몇 시요?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한다. 월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월 따집니다. 만약에 7월 17일부터 3월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7월 17일부터 3월간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 9, 10, 10일이죠. 이거는 7월 17일부터 3월간이라고 했으니까 7월 17일 0시부터 따져도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기산일의 전일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의 전일로서 기간을 만료한다죠. 그러니까 며칠이 해야 되는 거죠? 10월 16일 몇 시? 24시가 되면 기간은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요.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요.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31일부터 4월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0월 31일부터 4월간.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만 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최후의 월 또는 연의 최후의 월에 만료일, 해당일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부터 4월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4월간 따져볼게요. 그럼 요거 파도 몇 개 치면 돼? 하나, 둘, 셋, 4개 치면 되죠? 그러면 11, 12, 1, 2, 기산일의 전일이면 2월 30, 그쵸? 근데 30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했는데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월의 말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야. 그러니까 이 월의 말일이 언제죠? 28일 아니면 29일이겠죠? 28일 아니면 29일이에요. 29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4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금년이 2월이 29일까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금년에 2월이 29일까지 있었죠? 그렇죠? 201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었나요? 2010년? 모르죠? 네. 200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2000년은 있었고 2010년은 없었어요. 2015년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2016년은 있었을까요? 1984년은요?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한 방에 계산하는 게 있어. 이렇게 해서 1984를 4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44, 16이죠? 그럼 얼마? 49, 36이죠? 24죠? 64, 24. 딱 떨어졌네. 나머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가 29일까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나머지가 0이 되는 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고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미국의 대선이 있고 3가지 이벤트가 있어 세계적으로. 아시겠죠? 상식, 커먼 센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못했죠? 예, 못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은 지금 뒤죽박죽이 돼서 엉망이 돼버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을 똑바로 따져나갈 때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역산. 기간을 역산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 시험에도 있잖아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 목적기일 1주간 전에, 그죠? 회의일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발하도록 돼 있죠.
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일주간 전 따져야 되겠네. 며칠까지 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7월 19일 날 19시에 사원총회를 소집하고 싶은 거야. 7월 19일 날. 그럼 일주간 전이라고 했으니까 7일 전에 보내면 되죠. 예? 그러니까 7일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치면 되네. 8개 치면. 그럼 여기 1, 2, 3, 4, 5, 6, 7. 그러니까 요 날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주간 전이니까 일주일은 7일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아, 그건 알아요? 네. 자, 7일 전에, 그러니까 요 날 7일 전이니까 여기는 18, 17, 16, 15, 14, 13, 12, 11일 24시까지만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7일 전에 보낸 거죠? 이날 왜 안 치냐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지. 7월 19일 19시간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7월 19일은 당일이 될 수가 하루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일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전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기서 얼마 빼면 되는 거야? 8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바로 7일 전이면 8을 빼버리면 바로 11일 나오죠. 근데 시험 문제 지저분하게 낼 땐 또 8 안 빠지게 낸다. 7월 4일 19시를 냈다. 그렇죠? 불안하죠? 이제 겉으로 그려야 된다고. 제가 시켜봤는데 이거 그리면서 실수 겁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그려놓고 한 3번, 4번은 확인을 해. 이 간단한 문제를 3번, 4번 확인하죠. 그래서 그래도 한 문제 맞으면 참 다행이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기출문제 보세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자, 그러면 손가락 이거 2개 동원해야 될 걸. 그렇죠? 예, 그리고 30 뭐 하다가 이렇게 되죠. 이제 손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들어 놓고 그러면 1, 2, 3, 4, 5, 6, 7 요 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빼나가야 되죠. 그래서 3, 2, 1 큰일 났다. 6월달 어떻게 되냐? 30일까지밖에 없죠. 코바 31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6월은 30일까지밖에 없죠. 이거 1, 2, 3, 4, 5, 6 쑥 들어갔잖아. 7, 8만 2번 때리면 돼. 여기서 갔다가 오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거 다 가르쳐주네. 그러면 30일 하면 되죠. 30일 30, 29, 28, 27, 26일이네. 그럼 6월 26일 24시까지만 발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쉬운데 8 빼니까 이거는 참 머리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달이 30일까지밖에 없다며. 그러면 30일에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요? 34 아니에요? 여기서 8 빼면 되지. 여기서 8 빼면 이것도 또 계산기 있으니까 괜찮아. 8 빼면 뭐가 나오죠? 26일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30일, 7월 30일에 공포된 법이 있다는 얘기야. 7월 30일에 공포된 어떤 법의 효력 발생일을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 있다고.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7월 30일 날 공포가 됐죠. 7월 30일 날 공포가 됐으면 기산일은 언제요? 7월 31일.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봐요.
예? 다시 한번 해보면 되잖아. 7월 31일 0시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기산일이 이날이면 효력 발생일은 며칠이냐고. 31일이지. 그냥 무조건 기산일이 이날이면 효력 발생일도 같은 날로 보면 된다니까. 그죠? 예. 효력 발생일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6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태우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8, 9, 10, 11, 12, 1월. 1월 3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요거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어떤 법이 4월 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이 있는데 이 법령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럼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다라고 하면 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공포일이 언제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공포일이 언제냐. 그럼 따져야 돼. 4월 6일 0시면 기산일은 아마 6일일 겁니다. 역으로 하면 기산일은 6일이겠죠. 6일이고 그러면 공포일은 5일이겠네. 그 전날일 테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지금 하나, 둘, 셋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2, 1월 6일 날 효력이 기산일이 됐으니까 1월 5일 날 공포가 있겠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1월 5일 날 공포된 법은 1월 6일 날로부터 기산해서 1월 5일 24시가 되면 만료일이 되죠. 만료일이 되면 4월 5일 24시가 되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4월 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만 보면 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공포일이 며칠이라 그랬어? 1월 5일이라 그랬죠? 1월 5일하고 만료일은요 5일이지. 그럼 효력 발생일은 6일이겠죠? 그럼 기산일도 그렇다는 얘기죠? 6일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산일도. 보세요. 기산일 6일이죠? 효력 발생일 6일이잖아. 자, 공포일은요 5일이죠? 만료일도 5일인 거야. 그러니까 월만 따지면 되는 거지. 공만 발기 그래서요. 공만 보면 어떡한다고요? 발음도 안 좋다 가만히 보니까. 그죠? 원래 안 좋은 걸로 만들었으면서 뭘 그죠?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니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 여러분이 IQ가 3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자리면 모르는데 3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3자리도 우리 2자리 겨우 넘어선 3자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20 뭐 이러진 아니잖아. 100 조금 넘어서 110에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 140은 그것도 110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IQ가 다 130에서 140 사이요. 130, 140 사이가 옛날에 박모 대통령이 하도 헐벗고 굶주리니까 국민들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도 좀 높여주려고 IQ 검사를 일제히 했어요. 그때는 IQ 검사 자주 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해가지고 결과를 전부 30씩 일률적으로 올려줬어요. 30씩 일률적으로 올려줘갖고 우리 연령대, 그다음에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후의 연령대, 여기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IQ에 30 빼면 돼. 그러면 자기 IQ에 그게. 여기 IQ 검사 안 해봤죠? 학교에서 안 했죠? 우리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했다고. IQ 검사. 지능. 네, 한참 많이 나왔죠. 우리 집에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높게 나온, 그렇지, 천재 나온 줄 알았어. 나도 내가 굉장히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월 29일 날
공포된 법령에는 공포일로부터 4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1월 29일 날 공포됐다 그랬죠?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갖고 하면 계속 틀린다니까. 써야 돼, 손으로 잡아서. 그러면 1월 29일 날 공포됐으면 기산일이 언제요? 1월 30일이지. 이것도 1월 28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꼭 써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공포일이 이날이고 기산일이 이날이죠. 그럼 효력 발생일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산일과 효력 발생일은 같은 날이잖아. 그러면 30일이 돼야 되겠죠. 30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2, 3, 4, 5월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역으로 이제 공포일을 찾아라라고 역산 한번 해볼게요. 역산 똑같은 날로 한번 해볼게요. 5월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어떤 법령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4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포일로부터 4월이 경과된다라고 하면 공만 이거 갖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면은 5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면 5월 29일 24시가 뭐예요? 만료일이죠. 그럼 여기도 29일일 거 아니야. 공포일과 만료일은 날짜가 같은 날이니까. 그러면 4월이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해서 4 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4, 3, 2, 1. 1월 29일 날 공포된 법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따지는 게 가장 빠르고 이랬다간 틀려요. 아시겠죠? 손으로 딱 그래서 공만 발기 그래서 효력 발생일 따진다라고 하면 요거 발기 가지고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효력 발생일을 주고 공포일을 따진다. 그러면 효력 발생일과 만료일은 같은 날인데 날짜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바꾸면 그 공포일과 만료일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얼른 책으로 갈게요. 자, 기간의 개선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재판상 처분,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이란 얘기예요? 임의 규정이고 다른 법령의 기간 계산 방법이 별도로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죠.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법률 행위 하면서 야 오늘부터 3일간으로 하되 오늘 집어넣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2번에 뭔가 조금 있어요. 기간은 법률 사실로서 이른바 뭐에 해당한다? 사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도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적용 범위입니다. 기간에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예, 민법 규정은 보충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법령이나 합의에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우리 여태까지 기간 계산법 별도로 정합시다. 그래 본 적 없죠? 이렇게 따지는 게 있는 줄도 몰랐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29일 따지는 거 뭐 하려고 우리가 알겠어. 이거 29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만 알면 되지. 몇 년도는 29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 알 필요도 없죠?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뭐 하려고 알라고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간 계산법을 별도로 정하자라고 합의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법 규정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법령이나 합의가 없으면 모든 법률 관계에 다 민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임의 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민법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죠. 근데 공법 규정에 기간 계산 방법이 별도로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기간 계산에 자연적 계산이에요. 자, 단기간 계산에 적용이 되는데 시분초로 정한 때 즉시부터 계산하고 역법적 계산입니다. 장기간 계산, 역법할 때 역은 그 달력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달력이요. 그래서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기억, 니은 다 체크해 두셔야 되죠. 예,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오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을 때와 연령 계산 시에 출생일 산입하는 거고요. 만료점은 이제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해 그 기간에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말일의 종료는 몇 시? 24시. 그런데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 그래.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 니은이에요. 니은.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그거 있죠? 그거 줄쳐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 해당 월의 말일이 그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이거는 2월달 때문에 준 규정이에요. 2월달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열심히 준수하면서 살고 있는 게 4번이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 그 이 길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휴일은 국경일, 일요일 당연 포함이고 임시 공휴일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는 또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서 토요일 공휴일을 기간의 말일로 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겠죠. 전부 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다 하더라도 초일은 그냥 무조건 기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다음 주 1주간이라고 했대. 다음 주 1주간. 그럼 다음 주 1주간이면 다음 주는 시작이 월요일부터요? 아니면 일요일부터요? 예. 다음 주부터 1주간 그러면 일요일이 시작입니까? 기산일입니까? 월요일이 기산일입니까? 일요일이죠. 분명히 달력 보고 계산한다고 돼 있죠.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월요일부터 따지든 일요일부터 따지든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다고. 왜냐하면 다음 주 1주라고 하면 일요일부터 기산해서 토요일 24시가 돼야 되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땐 이 길로 만료한다며. 그럼 이 길이면 일요일 아닙니까? 이날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월요일 몇 시가 되는 거지? 24시가 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요. 이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따져보세요. 월요일부터 따져도 기간의 말일은 일요일 24시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또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죠? 다음 주 월요일 24시에 기간은 만료하는 거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만 역법적 계산의 취지상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 그때는 달력을 보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기산일 따질 때.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따질 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 계산 방법만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의 전일로서 기간을 만료한다. 이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은 기산한다. 여기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산한다고 돼 있죠, 여기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기간의 역산 있죠, 역산. 기간의 역산.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 빼면 돼요? 8. 8 안 빠지면 더해서 뺍니다. 앞에 거하고 더해서 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법령의 공포일을 따질 때는 공만 발기 가지고 따지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밑에 23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부터 4일간 그러면 6월 2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포함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손으로 되겠다, 그죠? 손가락 몇 개요? 5개, 5개죠. 5개니까 2, 3, 4, 5. 그럼 6월 5일? 6월 5일 24시 아니냐고. 2, 3, 4, 5. 6월 5일 24시죠. 그 다음에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그러면 5월 4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한 달이면 5월 5일이 기산일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5월 5일이 기산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5월, 6월 5일 0시부터가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24시하고 같은 시간이죠. 예, 24시 전일 24시하고 그럼 그건 며칠이죠? 5월 5일 만료일은 6월 4일 24시죠. 예, 24시. 자, 그다음에 6월 10일 오전 0시 정각부터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6월 10일. 그러면 10일이면 오전 0시니까 10일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럼 11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이면 며칠 더해주면 돼요? 7일 더해주면 되죠. 예? 일주일 전이에요. 그럼 일주일 전이면 역산해야 되네, 그죠? 역산하면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빼면 될까? 그냥 8 빼면 되겠네요. 그럼 6월 8 빼면 얼마예요? 6월 2일 24시가 되겠죠. 그럼 순서는 디귿, 니은, 기역이 되겠네요. 거기 잠깐 들어보세요. 이 정도 계산 되나요? 이 정도 계산 되죠? 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요. 여기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아, 여기 뭐 지금 보세요. 6월 2일 오전 0시부터니까 기간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을 땐 초일 산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3, 4, 5, 6월 5일 24시. 그죠? 그 다음에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한 달이라 했으니까 이건 월로 줬잖아, 월. 그리고 초일 산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5월 5일부터 하니까 6월 4일 24시. 그 다음에 2020년 6월 10일 오전 0시 정각부터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빼면 된다고요? 8. 바로 계산됐죠, 이제? 좋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 같아도 문제로 나오면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적응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간계산법을 배웠으면 소멸시효에 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시효. 여러분 시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주 쓰는 얘기인가요? 시효가? 여러분이 쓰는 기준으로 시효란 말을 자주 씁니까? 잘 안 쓰나요? 시효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들 이거 정보 진짜 우리말로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예, 시효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럼 시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제 생각에는 시간 경과로 인한 권리의 변동 이래도 되거든요. 시간 경과로 인한 권리의 변동이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의 변동이 있어요. 그럼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고 시간이 경과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 해도 되는 거야.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그럼 그건 취득시효 이렇게 하면 되죠. 별로 공감을 안 하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시효. 시효는 그래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우리가 물권법 소유권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총칙에서는 소멸시효만 봅니다. 시간이 경과되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겼다, 즉 권리의 변동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간은 짧은 단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마 짧은 시간은 아니고 장시간이 흘렀을 텐데 어떤 상태에서 장시간이 흘렀느냐.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권리 없는 자가 무권리자가 그럼 무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렇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 권리관계가 진정한 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별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이 되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냐?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자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현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제도인 거예요.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요거만 본다 그랬죠? 요거만 보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 가면 소유권 취득 쪽에서 취득시효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만 합니다. 자, 제가 소멸시효에 필요한 얘기 이미 다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책이 어딨나 찾아봤던 분들은 그 설명 다 놓친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써놨죠?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되면 권리를 어떻게 버리겠다고요?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소멸시효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도 있죠. 소멸시효 대상으로서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권리는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절대 소멸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들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야, 가족.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네. 그럼 50년 만에 가족을 만나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50년 만에 만나면요. 어머니들의 모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50년 전에 만나도 자기 아들 알아본대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잘 못 알아본대. 근데 어머니들은 알아본대요. 그 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던 모습 아기 때 잊어버려도 어머니들은 딱 보고 자세히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맞다. 금방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 아들 거의 맞대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몇 년 전에 왜 TV에서 뭐 헤어진 가족 찾네 뭐 이렇게 갖고 아침에 막 뭐 언니야 뭐 아들아 그러고 막 울고불고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무슨 차 뭐지 그거? 헤어진 가족 찾 이상 가족 찾기인가? 맞아. 아침에 방송했었죠. 예, 그때 보면 어머니들이 아 이거 내 딸이 맞다,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맞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아들 같은데 그러면 이건 반도 안 된대죠. 그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는 이제 몸에 품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뭐 느끼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만에 어머니 만났으면 아들이 뭐라 그래야 절하면서 어머니 건강하셨어요라고 해야지. 50년 지났다고 가족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아주머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겠죠? 예,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분권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닌 거야.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만만치 않은데 더 많은 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공부하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다 해야 돼, 다. 이 소멸시효 대상 권리가 장기간이라 그랬잖아요. 20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고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3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상사 채권으로서 5년짜리까지 봐야 돼요. 또 상법상 채권 있죠. 회사 간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채권들 있잖아요. 요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이거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 한 방에 암기시켜드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앞글자만 가지고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하자, 뭐 해서 등청해서. 여기서 벌써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무조건 암기상, 이 정도 암기 안 되면 못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암기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으면 군대에서 2등병 때 육군 전투 수치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만큼 두꺼운 거 싹 다 암기하잖아요. 싹. 며칠 주는데 3일 만에 다 암기해요.
암기 안 되면 대가리 박아 시키면 자, 암기 기가 막히게 돼요. 예. 자, 이거는 형성권이야.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면 형, 상, 점. 형이 뭔가 상점 하나 봐요. 근데 아마 주점인가 봐. 주점. 담에 어떤 놈이 술 잔뜩 먹고 이상한 짓 해놨나 봐요. 분, 비. 물 청소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잖아. 분비물 청소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주인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지저분하면 주인이 임대차 해지해 버릴 수도 있죠. 빨리 등청해서. 등청이 뭐야? 출근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안 그러면 임차권 소멸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볼게요. 칠판 보지 말고요. 형이 뭔가 주점을 하는데 어떤 놈이 이상한 짓 해놔서 주인 오기 전에 빨리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 안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 가지고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등청. 자, 시작해 봅니다. 시작.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등청. 요거 정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시작. 형, 상, 점, 담, 분비, 물청, 소, 등청. 됐어요? 한 번 더 해봐. 지금 목소리가 있잖아요. 여기 진짜 여기만 안 쫓아요. 가끔가다 동영상 저한 수강생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듣는 수강생들도 거기는 안 쫓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안 쫓아하는데 쫓아하셔야 돼요. 쫓아하셔갖고 크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다시 한번 형 해보세요. 시작. 칠판 보지 말고 시작.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등청. 오케이. 좋아요. 그런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자꾸 할 시간 없어. 형은 뭐냐면 형성권인 거야. 형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제척기간 대상이에요. 언제나 권리행사기간이라고 해서 제척기간 대상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하는 표를 또 조금 이따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제척기간이고요. 상린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거예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소유권 중에 상린권이라고 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라는 게 있어요. 서로 상 도울린이거든요. 우리가 땅 가지고 있고 옆집 땅 주인하고 우리 싸워야 돼. 서로 협조해야 돼요.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그러겠어, 그죠? 예, 그래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 상린권 이거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데 별도로 때에 대해서 잘 물어보니까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점유권인 거예요. 점유권.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풀러놓고 갔어요. 여기다가 오늘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칠판 지우다가 민포 교수 시계 놔두고 갔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이거 빌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산 것도 아니죠? 빌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으면 여러분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지배했잖아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네 거냐?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 거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빌렸냐? 빌리지도 않았다. 근데 걔가 뭐래? 그럼 내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얼마 줄 건데 이러고 줄 거요? 그거 합의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못 준다. 그럼 왜 네 것도 아니고 사용권도 없는데 못 준다는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먼저 뭐 했다? 지배했다. 내가 먼저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럼 그것도 권리를 인정해서 인도 거절하고 거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을 갖는 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서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사용권 없이도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봐요?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배가 끝나면 바로 점유권도 소멸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배 끝나고 한참 있다 소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상의 지배가 끝나면 점유권도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서 끝나는 거 아니죠? 점유권. 그 다음에 이거는 담보물권인 거야.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저질류 아시죠? 소지, 전지, 저질류점 할 때 그 저질류 요게 담보물권이죠. 얘네들은요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걔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는데 저당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그럼 돈 못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빌려준 돈이 존재하는 한 그 담보물로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야. 앞에 공유물이 있어요. 공유물. 이건 뭐 상속재산도 공유물이니까 그냥 이 공유물로 하자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인데 이거 뭐에 해당할까요? 공유관계니까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형성권 중에서 매분, 소, 증자 들어가는 형성권 배운 적 있죠? 무슨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권능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비재산권입니다. 비재산권. 비재산권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권 있죠? 가족권. 가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족권. 그 다음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진 자만이 물권의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야. 물권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물권이 남아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했다. 제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지배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소유권을 누가 침해도 안 했는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20년, 30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누가 침해도 안 했는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까? 누구한테? 목적물 돌려줘. 누구한테 돌려줘? 거울 보고 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은 너무 완벽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이에요.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이거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이거든요. 이거 일반 채권이요. 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자, 갑이 있어요. 을이 있고요. 자,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대금을 완납했어요. 대금을 완납했으면 얘가 목적물 인도해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되죠. 근데 등기는 안 해주고 목적물 인도만 얘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물 인도도 안 해줬다라고 하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및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금을 완납했으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및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 청구는 전부 채권적 청구권인 거야. 왜냐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소멸해요. 그런데 혹시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경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을 다 취득해야 되는데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권리 일부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권리 행사하고 있죠. 행사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부 행사하고 있다지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 요건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 맞죠? 맞는데 예외적으로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을이 병에게 목적물 인도하고 다시 팔아 드셨다는 거야. 그럼 등기도 아직 안 해줬겠죠? 을이 갑한테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얘가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권리를 얘한테 양도했잖아요. 양도한 건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으로 보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게요.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암기하는 거. 특히 이거 있죠? 이거는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가면 물권법에도 또 나오고 한 3번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327페이지에 보면 소멸시효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취득시효, 소멸시효 지금 설명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한다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단순히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척기간 대상이 되는 건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같이 걸리는 권리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공부할 겁니다.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구분하는 기준 여기다가 하나 써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어떤 건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어떤 건 제척기간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참나 그냥 하나로 통일하지 뭘 이걸 또 나눠서 복잡하게 하는지 하여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할 수 없죠. 우린 따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소멸시효를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제척기간 제도를 적을 겁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한 논문이 한 3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만 38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제가 9년 전, 한 10년 전쯤 쓴 기본소에는 그 38개를 다 적어놨었어요. 기본소에다가. 다 적어놨더니 어떤 분이 그거 38개를 다 암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5개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 암기하신 분이 있죠. 그분 한 3년 동안 떨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만 중요해.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이걸 암기하고 있다. 민법 선생도 모르는 걸 나는 암기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다 알아. 아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5개만 합니다. 5개. 아시겠죠? 자, 소멸시효든 제척기간이든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했다라고 할 때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할 때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최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는 건데 제척기간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요거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내가 소멸시효 완성됐고 또 내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불쌍해서 주겠다. 채권자고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내 양심상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갚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포기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중단 정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야. 중단 또는 정지. 이 중단 정지는 뭘 얘기하냐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장기간 동안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권리를 행사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 상황을 깨트려버리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권리 행사 방법에 따라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뒤에서 중단 정지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소송을 통해서 이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장을 해서 판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변론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직권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이거는 당연히 적용해야 돼라고 하면 직권으로 소송 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만 판사가 이걸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만 판결 대상으로 본다. 이걸 변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변론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변론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데 소멸시효는 전부 다 동그라미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할 때는 소급표가 있어요. 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이익이 생겨도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또 소멸시효는 오랜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권리를 행사해 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보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요. 또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예, 강행 규정인데 여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해. 소멸시효 관련돼서요. 하지만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급표 없어.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면 우리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으로서 취소권은 추, 3, 한십 이내에만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급표고 뭐고 그냥 그날부터 없는 거예요. 권리는. 소급표 없어요. 포기제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제도도 없고요. 중단 정지도 없어요. 그냥 취소권을 행사기간 내에 취소해버리면 법률관계는 거기 그 취소로 인해서 그냥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지 중단 정지 나중에 또 행사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변론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무조건 직권으로 판단해야지 변론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 규정 맞아요. 강행 규정 맞는데 쌍방적 강행 규정이다. 둘 다에게 적용되는 쌍방적 강행 규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도 지금 어디 뭐 여기저기에 혹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말들에서 답을 찾지 말고 답은 항상 어디서 찾으라고요? 요거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포 안에 있는 똥도 단단해집니다. 소포중 변강. 아시겠죠? 소포중 변강.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예요. 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는 327페이지 밑부분 어디다가 좀 써놓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하는 게 눈에 좀 보이실 거고요. 잘 보일 겁니다. 거기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표준에 민법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소멸시효입니다. 이거 없으면 제척기간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예외도 많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시효의 요건 한번 볼게요. 시효의 요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변경된다 그랬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법률 요건이고 줄쳐놓고 굵은 글씨만 재산법에만 적용되지 가족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여기서 편면적 강행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소멸시효 요건입니다. 소멸시효 요건은 이게 소멸시효 요건이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소멸시효 요건입니다. 그럼 밑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나오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쭉 넘겨보시면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등청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지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책에도 있지만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써놓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제가 형, 상점, 담, 분, 비, 물청, 소,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등기 청구권 나오죠. 가운데 있는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이고 우리 민법상 권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도 지금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있죠. 소멸시효 기산점은 여기서부터 할 건데요. 혹시 칠판을 지우시더라도 요거는 남겨놓고 요건 하루 종일 쓸 겁니다. 오늘 이쪽 거는 남겨놓고 좀 지워주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